한국방사성 폐기물학회 2020 추계 학술 발표에 참가해 주신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개회식 사회를 맡은 방패학회 총무이사 윤형준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지침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지만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한 한국 방사선 폐기물학회 2020 추계 학술 발표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은 김경수 학회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시상식 마지막으로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계 학술 발표회는 춘계 이 컨퍼런스와는 또 다른 방식인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온라인 중심이지만 대면 학술 행사에 현장감을 살릴 수 있도록 워크샵 및 구두 발표가 생중계될 예정이므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생중계 특성상 연결에 조금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자리는 회장님을 비롯한 대전 지역에 계신 몇몇 임원들과 수상자들까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있으며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김경수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각자 가정에도 별국 없으셨는지요? 직장에서도 평안하신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춘계 학술 발표 때에는 군산 컨벤션 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논문 발표를 교류해야 했습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도 그 희망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온라인 화면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학회 임원진과 사무국 그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아쉬움이 매우 클 것입니다. 부디 이 상황을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나라는 해외와는 달리 모든 분야에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진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부처별로 원전 사후관리 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원자력계 최초로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유해결료 저장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부처 핵심 기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에 착수하여 2029년까지 약 4,20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다부처 R&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전 해체기술 개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에 걸쳐 약 8천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타가 진행되면 내년 초반에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런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R&D 사업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부터 비에타 사업을 통하여 고준위 폐기물 처분 안전성을 혁신하기 위한 R&D 사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유해결료 관리시설 설계 기술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2차 기본계획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였습니다. 5년에 걸친 계획 기간 내 약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 3단계 표층 처분 및 매립형 처분시설 적기 확충,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분석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중대한 국가 사업이 우리 학회 여러분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중한 일을 추진하시다가 막힌 곳이 생기면 유관 기관과 대화하고 힘을 합해 헤쳐나갑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개인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국토의 환경 보존에 귀결되므로 회원간은 물론 회원 기관 간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는 겨울의 입구에서 조금은 답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춘계 학술 발표 때와는 달리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워크숍 발제 및 구두 발표 논문 영상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학회 기간 중 자유롭게 스트리밍 가능한 포스터 발표 논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지 참여를 통해서 귀한 학술 교류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로운 시도인 만큼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회식 후반에는 우리 학회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용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김소영 위원장님의 초청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권고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 강연에서는 지난 10월 30일에 발표한 사용해결료 중장기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 수렴 결과와 그 의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학술 발표의 모든 현장 행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러질 것입니다. 행사장에 출입하시는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학술 대회를 통하여 모두가 새로운 경험을 또 쌓아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종사하시는 모든 업무의 큰 성공과 함께 무엇보다도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 회장님. 임기 첫 해인 올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회 운영에 고생이 많으셨던 김경수 회장님의 개최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학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전임 회장님께 드리는 공로패 증정과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해결료 분야의 전도 유명한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제2회 신진 연구자상, 그리고 지난 1년간 발간된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2020 저널 우수 논문상, 그리고 지난 춘계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학술 발표의 우수 논문상 시상이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전임 회장님들께 드리는 공로패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로패 수여는 김경수 회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이며 수여 대장자이신 제8대 김창락 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교수 및 공학박사 김창락, 귀하께서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학회 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해결료 관련 학술 발전과 회원들의 유대 강화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2패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 회장 김경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창락 전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신진연구자상 시상입니다. 신진연구자상은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해결료 분야의 학술과 산업발전 및 전도 유망한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작년 2019년에 제정된 상으로 만 40세 이하 학회 회원 중 학회 기여도가 높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합니다. 작년 1회에 이어 올해는 2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이번 신진 연구자상 후보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매우 우수한 분들이 추천이 되어 공동 수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민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석. 호명하신 두 분은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 연구자상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민구. 귀하는 방사성 폐기물 및 해결료 주기 분야의 신진 연구자로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어 우리 학회 제2회 신진 연구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 방사성 폐기물학회 회장 김경수.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200만 원 드립니다. 신진 연구자상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석 이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패와 함께 200만 원 수여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 두 분 사진 촬영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저널 우수 논문상 시상입니다. 저널 우수 논문상은 개간으로 발간되는 우리 학회 저널 JNFCWT에 지난 1년 동안 게재된 논문 중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 및 우수 논문상 심사위원회 후원을 통해 선정하여 시상되는 상으로 올해에도 연구 논문 3편, 기술 논문 1편, 총 4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우수 논문상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연구 논문 부분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재훈, 한국과학기술원 윤석주, 한국과학기술원 박지혜. 기술 논문 부분 한전 KPS 이태웅. 호명하신 네 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먼저 연구 논문 부분입니다. 우수 논문상 논문 제목 국제공동 6회상 정상 운반시험의 데이터 분석. 저자 및 소속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재훈, 조상순, 최우석. 해당 분야는 핵주기 정책 규제 및 비확산, 사용해결료 처분 전 관리, 제염 해체입니다. 상기 논문은 JNFCWT 방사선 폐기물 학회지 2019년 9월 5인 제17권 3호부터 2020년 8월 5인 제18권 2호 증복판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중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 방사선 폐기물 학회 회장 김경수.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50만 원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수 논문상 논문 제목 Reference Electrode at Molten Salt A Comparative Analysis of Electroceramic Membrane. 저자 및 소속은 한국과학기술원 윤석주, 강도규, 이민호, 최성열, 한국원자력연구원 손성준, 울산과학기술원 박재영. 해당 분야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 방사화학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 논문상 논문 제목 원전 방사성 콘크리트 기계적 절단의 방사성 에어로졸에 대한 작업자 내부 피폭 선량 평가. 저자 및 소속 한국과학기술원 박지혜, 양원석, 최낙교, 이민호, 최성열. 해당 분야는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방사선 환경 및 안전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기술 논문 부분입니다. 우수 논문상 논문 제목 원전 해체 시 방사선 콘크리트 폐기물 내부 방사능 분포 예측을 위한 컴퓨터 영상 재구성 방법의 비교. 저자 및 소속 한전 KPS 이태웅, 조성민, 김낙점, 한수원 중앙연구원 윤창연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네 분 모두 축하드리며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편집위원회에서 JNFCWT의 SCI 등재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춘계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 학술 발표의 우수 논문상입니다. 학술 발표의 우수 논문상에는 구두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한 우수 발표 논문상과 포스터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한 우수 포스터상 7편, 회원들에게 최다 추천을 받은 논문을 인기 포스터상으로 선정합니다. 지난 춘계학술 발표회에서는 7개 연구분과에서 총 18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각 분과별 심사위원들에게 우수한 논문을 추천받아 우수 발표 논문상 7편, 우수 포스터상 7편, 인기 포스터상 1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우수 발표 논문상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전주영, 서울대학교 김상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민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마숙활, 현대건설 한재문, 포항공과대학교 강재은, 한국과학기술원 최승규. 우수 포스터상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정지송,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재훈,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수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김태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재성, 중앙대학교 김진홍, 고려대학교 유정현. 인기포스터상 경희대학교 전가현 이상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오늘 이 자리는 대표 수상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민수 박사님만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 수상자이신 이민수 박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발표 논문상 논문 제목 Anasic Corrosion Experiment of Canister Material in a Deep Borehole. 저자 및 소속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민수, 박경우, 김봉주, 권장순, 지성훈. 상기 논문은 한국방사선 폐기물학회 2020 춘계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고준위 폐기물 처분 분과의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방사선 폐기물학회 회장 김경수. 예, 이민수 박사님을 포함해서 학술 발표의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15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명단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상자분 모두 모시고 잠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사용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김소영 위원장님의 특별 강연을 듣겠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소영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현장에 함께 하시지 못해 저희가 사전에 발표하시는 모습을 촬영하여 준비하였으며 강연 자료집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2020년 한국방사성 폐기물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 발표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와중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이런 기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내용은 그간 사용후 해결료 중장기 관리 정책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한 일들 중에서 특히 전국 의견 수렴 관련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의의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있고요. 원자력 정책 그리고 이 사용후 해결료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기 보이는 순서처럼 왜 우리가 재검토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과 의제를 소개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전국 의견 수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이런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위키드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노란색에 말하자면은 지식도 불확실하고 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난제, 영어로는 굉장히 유명하게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그 셀을 보시면은 예컨대 지식이 확실하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공공의 자원을 들여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간단한 테크니컬한 그런 문제이고 그 솔루션이라는 건 그냥 앉아서 이제 계산만 해도 되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학자인 에론 윌답스키가 1983년에 이 리스크 앤 컬처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제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원자력 정책 그리고 특히 사용후 해결료 문제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이 문제를 이제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지은 말인데 이제 스티키 프로블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왜 스티키 프로블럼이냐면은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의 40년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스티키 프로블럼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과학기술 정책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예시를 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각각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구별을 해보라 그러면은 원자력 문제는 여기저기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스티키 프로블럼이라고도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요즘은 또 게다가 핫한 이슈인데 그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리지가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건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자력 문제는 보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캘큘레이션 하면 된다라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 수준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도 예를 들어서 사용후 해결료 궁극적인 처분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프레임워크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나타나는 그야말로 스티키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작년 5월에 재검토위원으로 맨 처음 이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재검토인가? 왜냐하면은 이제 이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라는 게 국민과 지역 주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이 2016년 7월에 발표가 되었고,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국정과제 그 100개 중에서 60번이죠. 그래서 이 탈론전 로드맵 수립에 보다시피 여기에 공론화를 통해서 사용 후 해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준비단이 그래서 운영이 됐는데 거기 그 건의서에도 보면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리 정책을 적시에 마련한다. 이제 특히 공정하게 재검토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해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을 그 사이에 만나봤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낭비다. 이게 어떻게 만든 것이고 그때 얼마나 많은 예산과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작업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을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에서 마련하자라는 그것은 2004년 12월에 그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천명을 했는데 그 후로 거의 이제 10년 후에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때 공론화했을 때 여기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27,000명의 의견을 나누고 무려 35만 명이 이제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생각을 펼쳐서 이런 그 로드맵을 사실 만들었고 그 제가 만나본 많은 그 전문가 분들도 사실 이 로드맵이 일단 괜찮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위원회 발족을 해서 열심히 이제 중립적인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걸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대부분은 이 기본 계획의 틀 안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재검토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35만 명보다 더 넓게 폭넓게 이거를 재검토를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사실 들 수밖에 없었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문은 일단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래서 재검토 과정을 보시면은 재검토 준비단이라고 해서 일단 준비단을 돌린 이유는 의제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인데 그 의제를 설정하는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 위원회가 2019년 작년 5월에 이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좀 어려웠던 이유는 재검토 준비단에서 검토한 의제가 다 정리가 되어서 저희는 그 의지에 따라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봤더니 재검토 준비단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그 합의 수준이라는 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저희가 그 의제를 계속 검토를 하는데 이 재검토 준비단의 그 권고안을 봤을 때 거기 보면은 합의되지 못하고 남은 부분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여름쯤에는 의제가 정리되고 그 의견 수렴도 그 작년 뭐 말부터 아예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정말 늦어져 가지고 2019년에 보시다시피 11월부터 해야지 돼야지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의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의 6개월 이상 이 과정이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단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정리한 의제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합의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어떤 거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엄청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 올해 3월에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의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 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를 가까스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에 그에 바탕을 해서 전국 의견 수렴 시작을 했는데 전국 의견 수렴을 하려면 여러분들 그 신고리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민 참여단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기 자료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기 자료집을 만드는 데에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전국 의견 수렴은 진행이 되었고 그 와중에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이제 맥스터 증설 문제를 5월에서부터 7월 사이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워낙 그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그 월성 원전 문제 그 특히 이제 맥스터 문제는 뭐 7월, 8월 사이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전국 의견 수렴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그 별로 각광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사실 이 재검토를 하는 게 지역 의견도 있지만 전국 의견 수렴은 굉장히 중추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기 모이신 전문가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의제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원전의 임시저장 시설 문제이고 이 임시저장 시설 그 맥스터 증설 문제 이게 이제 이번 경주 월성 원전에서 저희가 다룬 의견 수렴 의제이고요. 그리고 전국 의견 수렴은 이제 전문가랑 전국 의견 수렴 사이에 약간의 그 오버랩이 있는데 전문가들에게는 이제 발생량 포화 전망 그리고 기술 수준 그리고 연구 중간 저장, 임시 저장 관련 주요 고려사항, 관리 원칙, 정책 결정 체계, 부지 선정 절차, 지역 지원 원칙 방식,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 정비 이렇게 8개 의제를 그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였고 지금 사실 마지막 관련 법률 정비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경우 이 8개 중에서 5개가 겹치는데요. 연구 처분 중간 저장 시설 확보, 그리고 관리 원칙, 정책 결정 체계, 부지 선정 절차, 그리고 지역 지원 원칙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지역 의견, 전국 의견 수렴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부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의견 수렴은 부지 선정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어서 중간중간마다 그런 질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부지 선정하냐. 근데 부지 선정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번 의제에 재검토 의제에 들어간 거는 부지 선정을 하는 원칙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국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견 수렴 방식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와 동일한 시민 참여형 공론 조사였습니다. 이 공론 조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공론 조사 만능주의다. 그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은 안 하고 시민들한테 너희들이 공부해서 뭐 답을 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 그런 비판이 굉장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재검토를 하게 되면서 이 의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그냥 그 예스 노라고 하는 일반적인 여론 또는 뭐 그 설문조사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가 필요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공론조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냥 어느 날 의견을 물어가지고 뭐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이슈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토론을 해가지고 약간 그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그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을 전제로 해서 그 후에 여론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찬반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론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원칙을 가지고서 대표성을 갖춘 시민 참여단을 추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민 참여단 공론조사는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다수를 하지 못하는 대신 질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데 그냥 여론조사를 하면은 질적으로는 그렇지는 뭐 아주 깊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여론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별도로 일반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였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데 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소년 의견들도 들어서 전국 그 시민 참여단이 수기하는 과정에 청소년 그 의견 수렴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시민 참여단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민 참여단 선정을 하고 실제로 수기 학습을 한 게 실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5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는데 그 신고리 때와 차이가 신고리는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다들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했고 합숙을 하고 마지막에 한번 종합 토론회를 했는데 신고리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를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라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예스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제가 간단한 이 이제 사용 해결료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종합 토론회가 1회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2번을 실시를 했고 또 하나 신고리랑 차이가 있는 게
시민참여단 구성을 할 때 순수하게 인구 통계학적인 성격, 그러니까 지역 연령 성별만 고려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해서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됐는데 비대면을 했을 때 굉장히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참여단 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온라인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조사의 업체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해봤는데 이게 거의 최초로 온라인으로 이런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결과에 갖고 오진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시민참여단 설문을 한 거를 보면 이 온라인 소위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수기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표현을 했고요. 거의 뭐 90% 넘는 분들이 별로 문제가 없었고 잘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성이 있는 시민 참여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표성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월성 맥스터 건설의 증설 문제에서도 또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전국 의견 수렴도 마찬가지인데 신고리 때는 찬반 의견을 반반씩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시민 참여단한테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찬반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민 참여단을 대표성 있게 한다라는 건 어떤 모집단이 어떤 모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 저희가 인구 통계 센서스를 하면 다 정확하게 지역, 성별, 연령은 파악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과정을 하는데 그 모집단에서 사용화 해결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찬반 비율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왜 찬반 비율을 반영을 안 했냐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모집단이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찬반 비율을 반영한다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만 19세 이상 표본 국민 2만 9명 이렇게 표본 구성을 한 다음에 참여 의향을 가진 분들을 549명 컴퓨터 무작위 추출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45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오리엔테이션 때는 이제 빠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충분하게 500명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거치면서 조금씩 줄어서 최종 4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가 이렇게 되는데 신고리 때처럼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의제 하나하나씩 보면 굉장히 복잡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첫 번째 의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를 가지고서 이제 설문 설계를 하는 조사 업체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의제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사용후 해결료 처분을 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6개를 만들었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선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wait and see인데 여기 있는 이 중간 저장 wait and see가 아니고 아예 첫 번째부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나중에 뭐 다음 정부 들어서 또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했을 때 해서 그냥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선택에서 제외를 했고 처음에 물어볼 거는 그럼 우리가 사용 해결료를 영구 처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첫 번째로 일종의 이제 이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데 물어보는 걸로 해서 만약에 영구 처분을 지금 결정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중간 저장인데 그 중간 저장을 할 때도 뭐 우리나라 원전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집중형으로 한 곳으로 모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좀 다른 부지에 할 것이냐 이렇게 S1, S2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그리고 영구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영구 처분을 곧바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S3죠. 이제 아무런 중간 저장 없이 영구 처분. 근데 영구 처분으로 곧바로 가기가 어려울 테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중간 저장을 할 경우에 중간 저장도 동일 부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별도 부지할 것이냐 그리고 동일 부지하면 당연히 영구 처분이랑 중간 저장이랑 집중형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이 S4라고 하는 게 2016년 고준위 방패물 기본 계획에 원래 있었던 안입니다. 근데 그 후로 만약에 별도 부지를 할 경우는 아까처럼
별도 부지를 하는데 중간 저장, 그러니까 영구 처분이랑은 별도 부지인데 그것도 역시 집중으로 할 거냐 분산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6가지 시나리오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 거는 이 이제 설문조사 전문가들이 이런 그 사용 해결 문제라는 어떤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단식의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었고,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였음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의견 수렴 결과는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다 통계 자료가 공개가 되어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할 만한 그런 주요 결과들만을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아까 의제 5개 중에 가장 첫 번째 관리 시나리오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사용 후 고준위 방패물 기본계획 2016년 계획에서 제시된 S4 그 시나리오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 저장을 한다. 근데 중간 저장은 집중형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부지에 중간 저장을 집중형으로 한다. 이게 이제 64%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중간 저장 없이 곧바로 영구 처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굉장히 소소해가지고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보면 굉장히 큰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2가지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차 조사 때는 원래 고준위 방패물 계획에 나와 있었던 그 S4 집중형 중간 저장과 영구 처분이 39%밖에 지지를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종합 토론회도 하고, 또 오늘 이 방패학회 그 김경수 회장님도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전문가로 토론회에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들이 오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민참여단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3차 조사 보시다시피 거의 70%가 예전에 그 고준위 방패물 기본계획 그 시나리오를 지지를 했고, 4차 조사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인데요. 그래서 그게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영구 처분으로 직접 간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34% 정도였다가 마지막에 이제 20% 정도 줄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은 처음에 2차 조사할 때 보면 모른다라고 한 사람들이 사실 4.6%도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 5%도 안 되는 분들이 모른다고 한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인데, 그게 나중에 4차 조사 가서는 거의 없습니다. 0.2%. 그러니까 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갖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국 의견 수렴 결과가 사실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 얘기된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검토 그룹, 아까 말씀드린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이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는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고 중간 저장도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합의는 되었지만, 이거를 동일을 부지할 것인지 별도 부지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시설도 집중용으로 할 것인지, 집중용으로 하게 되면 어딘가 다른 원전에 있는 것들을 옮겨야 되는데 리스크도 크고, 아니면 그냥 분산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전혀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일반 국민 조사를 보시면은 시민 참여단이랑 굉장히 다른 거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 설문이랑 시민 참여단 설문이랑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6가지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 계단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처음 질문은 예를 들면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시민 참여단은 영구 처분 시설 꼭 해야 된다라고 거의 다 보는데, 일반 국민들은 뭐 그냥 68%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12% 정도가 부지 내에 하든 부지 밖에 하든 그냥 있는데 일단 보관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민참여단 보시다시피 영구 처분 시설이 불필요하다라는 사람은 이제 그 11%이지만은 잘 모르겠다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큰 차이가 그 수기 과정에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결과 두 번째로는 그 16년 관리 기본 계획에 보면 이 2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서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 표현을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삭제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 검토 그룹은 말하자면 소위 이제 친원자력 이쪽 그 전문가만이 아니라 이제 비판적인 입장의 전문가들도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 그 일반 시민 참여단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2차에서 3차 가면서 조금 그 모두 포함하자는 의견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회수 가능성, 가역성 이 두 가지도 그 물어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시민 참여단 당시 이제 7월, 8월에 그 진행할 때 계속 같이 옆에서 보니까 이런 어려운 개념들 뭐 회수 가능성, 가역성 뭐 이런 것들을 시민 참여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코로나 와중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설문 두 번째는 관리 방안을 이제 다시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되냐 나중에 뭐 기술이 더 발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의 어떤 입장이 바뀌어서 그랬을 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퍼센티지가 조금 더 늘어난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수 가능성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 뭐냐면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뭐 다 혹시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는 의사결정 가역성과 처분 시설 운영 과정 중에 사용 해결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합의는 했는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원전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또 이제 발생이 최소화 문구를 넣자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 사이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보면은 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26%, 모두 포함하자 65%, 시민 참여단은 60%가 모두 포함하자 그리고 삭제하자는 의견이 39% 정도.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요한 결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긴 한데요. 그 사용후 해결료 관리 정책 결정을 할 때 누구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되냐? 국민의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의견이냐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이냐. 근데 재밌는 게 2차에서 4차 가면서 2차 때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4차를 가면서 국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장기적인 것이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국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문도 진짜 중요한데 이게 지금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지금 산자부라는 이제 일개 부처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별도로 어떤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국은 이 의견 수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한 부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관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신설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독립적인 자문위원회, 두 번째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사실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더 권한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의 자문위원회. 근데 여기 2차에서 4차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그러니까 굉장한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것 역시 전문가 검토 그룹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나 주민이 참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체제가 사실 운영상의 문제이지 이 구조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보시다시피 자문위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강력한 행정위원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 전혀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랑 시민참여단도 아주 극과 극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정책 결정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전문가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이렇게 봤지만 이 시민 참여단들은 그동안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국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아주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이게 재미있는 것이 주민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과반 이상이냐 과학적 평가로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민 과반 이상이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줄어든 거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주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 금전적 보상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굉장한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는 어떤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집단적인 보상이어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많았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유치 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 또는 그 인접 지역까지 포함해서 개인이 아닌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 검토 그룹에서는 부지 선정을 할 때 그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고 어떤 기술적인 안전성 모두 중요하다고 봤지만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반 국문 그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시민참여단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주민의 만장일치 동의, 주민 그거보다는 두 번째가 과반 이상의 동의, 이게 이제 여전히 많은 걸 알 수 있고 과학적 평가로만 판단한다 이거는 아니고 주민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율이 조금 더 많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를 하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고 또 그거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 좀 저처럼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관심이 있었던 경우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몇 년, 이게 신고리 때 그때 제가 이제 동아일보 개건 논설위원으로 이제 매달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 유명한 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그 책에 이제 달리기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테네에서 마라톤 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진짜 아픈 게 다리가 아니고 팔입니다. 다리야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생각보다 다리는 힘들지 않고 팔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또 밝혀진 사실이라고 그러네요. 결국 달리기 할 때 팔과 그 어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앞뒤로 흔들고 있어야지 마라톤을 끝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은 다리라는 게 기술이라고 본다면 팔이라는 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탈원이냐 반원이냐 뭐 하여튼 그 친원이냐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가 있지만 적어도 이 재검토위원회 일을 하면서는 가급적이면 가운데서 이렇게 이쪽 저쪽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탈원전을 한다고 하든 아니면 탈원전을 안 하든 계속 원전이라는 기술을 계속 사용을 하든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만큼 이 원자력이라는 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칼럼을 쓰면서 마라톤은 팔로 뛴다는 제목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기술 개발이나 어떤 정책 입안을 하는 현재 우리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그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의 라이프타임을 훨씬 넘는 그런 중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고 뭐 당연히 이제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그런 시간 프레임하고도 맞지가 않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거의 기술적으로 보면 수백 년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수십 년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집단적인 역량과 경험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험난한 마라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방패학회에서 정말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제가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제까지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인 기대를 가지고 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응원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위원회에 그 회의록이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이렇게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했는가 봤더니 제일 많이 다운로드한 게 거의 390인데 그게 첫 번째 회의 구성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검토위원회 구성됐을 때 이게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만 구성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면서 엄청 비판이 됐는데 첫 번째 위원회의 그 회의록이 제일 많이 읽혔는데 제가 첫 번째 회의 갔을 때 기억해 보면 그때 별로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도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데 당일날 그냥 앞에서 이렇게 고준위 폐기물 전국 회의에서 이제 기계적인 중립성으로 구성된 위원회 반대한다 해서 그렇게 그 앞에서 시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렇게 그날 회의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아시다시피 월성 맥스터 증설 관련해서 올해 초에 랑 작년 말에도 이슈가 되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11월에 그 전문가들이 맨 처음 모였을 때 그때 엄청 갑론을박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300건, 200건.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평균 한 2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200명이 밖에 다운로드를 안 받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 200명이 이렇게 보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재검토위원장을 이제 7월부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양쪽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쪽 얘기를 듣는 이 균형추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가운데가 어디냐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균형추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원칙이 중요한 것인 것 같고, 그 사용후 해결료 문제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주민의 수용성, 뭐 여러 가지 안전성이 있겠지만 모두가 이게 중장기적인 문제이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고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공감대, 그러니까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공감대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합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금 강연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학회를 잘 치르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용해결료 재검토 활동의 의의가 잘 정리된 김소영 위원장님의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럼 이곳으로서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 2020년 추계 학술 발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는 분과별 워크숍과 구두 논문 발표, 그리고 자유롭게 스트림할 수 있는 포스터 발표까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